4차 산업혁명 온 거요? 왔어? 갔어?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살면서 산업혁명이 바뀌는 그 시대를 얼마나 경험을 할까? 창업하면 사실 2년 안에 한 50% 망하고요. 4년 안에 한 90% 망합니다. 돈의 특성은 뭐냐면 쫓아가면 자꾸 도망가요. 근데 내가 꿈을 쫓아가니까 돈이 따라와요. 완전히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이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삼성전자 취업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성학2 담당 교수 이두형입니다. 네, 오늘 강연의 오프닝 멘트를 무엇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진부하지만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그 막바지 더위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학교가 축제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겁게 이 계절의 변화와 완연한 가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지성학2의 4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좀 실감이 안 가는 부분이 이 수업을 무려 905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25명을 제외하고는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짧지만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880명 모두의 학생들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길게 대화 나눌 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제로 강연 중에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프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박도영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 금융수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주식회사 파이랩 테크놀로지를 창업하시고 현재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박도영 교수님께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금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과 같은 대형 투자사에서 근무하시다가 2014년도에 우리 가천대학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박도영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박수로 박도영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소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 소개를 조금 더 할 건데 지성학 강의가 뭐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은 거의 900명, 전체 앞에서 하는 것도 떨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창업을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왜 창업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저는 그리고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랑 같이 이 학교에서 숨을 쉬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창업연구년으로 잠깐 쉬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천대학교가 저의 원래 고향이고, 그리고 저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고, 돌아올 때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고 창업을 하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하던 이렇게 뻗어나가야 될 가천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강의 규모가 커서 좀 느끼는 게 슬라이드 좀 잘 만들 걸,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을 걸, 약간 좀 대충 만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해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진이 괜찮죠? 포샵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되게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노마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는 뭐 학사, 석사, 박사가 학위가 다 달라요. 수학 전공을 하고 학사로, 그리고 산업공학 석사를 받았고 금융공학 박사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는 솔직히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할 때도 전공을 뭘 하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고, 그냥 별다르게 뭐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수학을 하면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수학을 한 거였는데, 수학을 하는 내내도 이거는 내 옷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웃기웃거렸고, 그러면서 부전공으로 경제학도 했고 뭐 산업공학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막 계속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나한테 맞는 게 뭘까? 근데 맞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전공이 있지만은 그 전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점수 맞춰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한테 보이기 좋은 전공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옷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참고로 저는 아니었어요. 전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사실 한국에서 학사 마치고 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는데 들어갔다 3달 만에 때려쳤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걸 하자.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 가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때 전공한 게 산업공학이었고, 뭔가 막 시스템 엔지니어링, 옵티미제이션 그런 거 생각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수학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초반에 막 금융공학 그래서 막 열기가 있길래, 그리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돈에 관한 공부다? 그래서 금융공학 쪽을 좀 공부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사실 이 다음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이거 박사 받고 뭐 할지. 처음에는 뭐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대학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뭐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와라. 근데 제가 금융공학이라는 자체가 돈 버는 공부거든요.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근데 돈을 버는 공부를 한 사람이 그냥 돈을 버는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교수를 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 한 번도 대련을 안 해보고 바로 태권도 사범이 되면은 실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오퍼가 있었지만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뭐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에 어떤 아주 작은 헤지펀드의 아시아 담당 퀀트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돈 버는 삶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뉴욕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때 한국에서 파생 상품들이 막 붐을 일으키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스카우트처럼 한국에 와서 좋은 대우를 받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약 뭐 100조가 넘는 그런 상품인 ELS라는 상품을 만들러 왔어요. 와서 파생 상품을 만들고 헤지 트레이딩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행복한 삶을 지냈죠. 그래서 일을 잘하다 보니까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일 잘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바로 있었던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계열의 증권사에서 또 스카웃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일을 잘하니까 IBK에서 또 임원으로 스카웃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지내다가 마지막 직장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 보다시피 저는 증권회사도, 그러니까 제가 전공도 한 군데서 머무르지 못했는데 직장도 한 군데서 머무르는 게 좀 뭐랄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제가 제일 오래 근무한 직장이 3년이었는데 3년 정도 일하면은 막 옮기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는 별로 좋은 스펙은 아니죠.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근데 옮기면 왜 옮기고 싶냐면은 옮기면은 한 달을 쉬어요. 그래서 워낙 증권사에서의 삶이 좀 빠듯하고 힘들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회사를 옮기면서 쉬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직장에서 다 때려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뭘 할지 한참 동안 막 고민하다가 그때 저한테 또 손길을 던진 게 가천대학교였어요. 너 여기 와서 그럼 후학을 한번 양성해봐라. 내가 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을 떠나서 밖에서 지냈는데 과연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호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이 밖에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2014년부터 가천대학교 와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강의를 많이 했어요. 뭐 저희 학생들이 있으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막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실제 주식 갖고 막 진짜 재밌는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열정이 학생들한테 조금 감염이 됐고 그래서 뭐 좋은 직장도 많이 얻게 되고 나름대로 창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위기의식을 또 느낀 게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제가 2014년도에 학교에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솔솔솔솔 들리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워딩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정확하게 2016년 2월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학교에 와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IoT부터 시작해서 막 기술들이 소개되고 근데 제가 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옛날 투자론이나 강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거를 내가 못 가르쳐 주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 바뀌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보자. 학생들이랑 같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창업하는 회사에서 뭐 인턴을 쓸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2017년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창업하고 적당히 하다가 뭐 팔든지 엑싯을 하든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회사가 커져서 저희가 정부에서 뭐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고 병역특례 인증도 받았고 정부 프로젝트도 여러 개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뭔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기관으로부터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교수가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제2의 카카오다 굉장히 좋은 말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 투자를 유치받았고 그리고 5년이나 된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뭐 업계에서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협업 제의를 받으면서 지금 5년차 블록체인 회사 사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나 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저는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은 제가 회사를 차린 이유가 이 산업혁명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차렸어요. 뭐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1차, 2차, 3차.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1차 뭐죠?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1784년에 86년? 84년. 1784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면박지 산업들이 막 생기고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미국이 동부 서부까지 뚫린 거죠. 사실 1784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그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그 즈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와서는 1784년 증기기관을 명명을 했는데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온 건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100년 후예요. 1880년도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야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증기기관이 지난 100년 동안에 사회의 모든 걸 바꾼 거예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야 증기기관이 없던 때랑 생긴 때랑 너무 많이 세상이 달라졌잖아. 진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다. 그래서 그 사람 역사학자가 100년이 지난 후에 산업혁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이 토인비한테 야, 그거 미리 좀 얘기해 주지.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나도 증기기관에 투자 좀 하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똑같이 있는 투자 얘기 막 하는
야,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럼 나도 부자 됐잖아. 야, 그 미리 알았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그게 1차였어요. 근데 우리랑 너무 먼 얘기죠? 제 2차 산업혁명 뭐죠? 전기. 토마스 에디슨이 1870년에 전기를 저 때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을 명명하던 시기였어요. 100년 후에.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중화학, 철강 그런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전기는 인류한테 밤을 선물했습니다. 그전에는 촛불 갖고 공부하다가 전기로 밤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역사가 더 빨리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1870년도에 만들어진 저 전기가 이게 또 산업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이다라는 말이 언제쯤 나왔을까요? 약 7,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1900년도 중반쯤에 야, 토인비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아니 그때는 1차가 없었죠.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5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증기기관보다 전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변했더라. 야, 이것도 산업혁명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Second Industrial Revolution은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주변의 지인들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말 좀 하지 그랬어. 그럼 나 전기에 투자했지. 자,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혁명. 자, 3차까지 갑시다. 3차, 말 나온 김에. 1969년도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죠. 1970년대에 컴퓨터가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커지고 그러기 시작했는데 근데 실제로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액티브하게 올라온 건 언제? 1990년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터넷, 컴퓨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된 건 언제일까요? 2000년대 후반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산업혁명이었구나. 그래서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다 지나고 나서. 자, 우리 인류한테는 지금 모든 역사학자들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은 지났나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저런 정부기관 뭐 이렇게 약간 그 여러 명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좀 다녔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 근데 이제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4차 산업혁명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 교수님 4차 산업혁명 온 거요? 왔어? 갔어?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급해. 다들 급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온 거냐 만 거냐. 자, 4차 산업혁명은 놀랍게도 1, 2, 3차는 다 지나가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산업혁명 때문에 다 변했구나.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인데 약 35년간 스위스의 그 지식포럼을 관장해온 지식포럼의 독재자라고 합니다. 독재자가 나쁜 의미의 독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저명한 미래학자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은 스위스 포럼을 30년간 자기가 주최를 해왔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의 똑똑한 과학자들, 전문 과학자들 100명을 1년 동안 전 세계에 뿌리면서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주제가 뭡니까? 2015년부터 그 주제를 찾다가 2016년 2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2016년 2월에.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산업혁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얘기한 거예요. 1차, 2차, 3차는 다 지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지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4차는 아직 안 왔어. 아니, 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미리 얘기했어, 먼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1769년에 3차 산업혁명, 뭐 컴퓨터, 인터넷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90년대 학번이에요. 90년대 굉장히 초반 학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없는 세상을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겪어봤고 인터넷이 나와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어요. 실제로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3차 산업혁명에 4명의 대두가 있죠. 유명한 4분이 있어요. 넥스네모, JJ라고 불리는 김정주 회장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셨죠. NC의 택진형, 맨날 자기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리고 네이버의 이 양반은 그래도 좀 은둔형 대표죠.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그리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자, 놀랍게도 이 양반들이 다 8586 학번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컴공과 상공과. 이렇게 말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분들을 어렸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때 이미 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야. 게임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파이낸스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니 이 형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인터넷 진짜 굉장히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되게 허접했거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게임하는 건 뭐죠? 악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 이 새끼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해? 근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애들이 돈 훨씬 많이 벌어요. 그죠? 진짜 나는 우리 애를 게임을 시킬 걸 그랬나? 어렸을 때 게임 잘했는데 지금은 좀 잘 못하던데. 사실 정말 자기가 뭘 잘하느냐, 세상이 변해가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저는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3차 산업혁명에 제일 앞에 서 계셨던 분들이죠. 1970년도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이 양반들이 8586 학번이란 말이에요.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이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한 20년이 됐고 그때서야 터지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IT 버블. IT 회사들의 창업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IT 버블에 터지고 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랑 다르게 뭐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이펙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막 그럴 때 근데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업한 게 한 게임이라는 고스톱 치는 게임이에요. 자,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와, 야 서울대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고스톱을 만들고 있어. 제정신 아니네. 그리고 막 게임 만들고 있고 두 분 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은 뭐 저기 구글처럼 무슨 플랫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게임 인수하고 야 이거 다 개판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야 이 인터넷은 3차 산업혁명이야. 이게 세상을 바꿀 거고 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의 20년 후에 이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제 인생은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쪽을 좋아했었고 뭐 투자 쪽으로 갔고 제 인생이 그렇게 나쁘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후회됐던 건 뭐냐면은 저는 3차 산업혁명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와 그때 내가 이 형들 쫀지 붙었으면은 와 나도 뭔가 했을 텐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살면서 산업혁명이 바뀌는 그 시대를 얼마나 경험을 할까? 그 변곡점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걸 놓친 건가? 와 되게 후회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아저씨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거예요. 우와 4차 산업혁명이래. 오기도 전에. 근데 이 사람의 말이 헛짓거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내가 3차 산업혁명을 놓쳤는데 4차 산업혁명은 놓치기 싫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도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뛰어들었죠. 뭘 해야 되지?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지? 뭔가 이게 제가 이제 처음 해본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해 놓은 처음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IoT 있고 뭐 클라우드 있고 빅데이터 있고 AI 있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뭐가 더 매력적인지 여기 뭐 블록체인은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 빠져들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과 올라타지 않는 사람은 크다란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경험상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희는 정말 복받은 세대다. 나는 나이가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변하는 변곡점 꼭대기에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년 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괜찮아요. 무슨 전공을 하는지.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5년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창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막 독려를 하려고 하는데 뭐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창업자는 뭐 현대 영웅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며 문화를 창조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제가 창업한 이유가 바로 이 글귀를 읽고 나서요. 여러분들 뭐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죠.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멈춰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만큼의 일자리만 창출하고 그게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창출된 일자리의 80%는 전부 다 스타트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통계를 몰랐는데 야, 창업을 하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 실제로 영웅 같은 일이구나.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 변화를 내가 이끌 수 있다면은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존재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냥 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늦춰지고 싶지 않았고 뭔가 하나 포인트 잡아서 해보고 싶고 그래서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창업을 한 주변에 있는 후배들을 많이 봤어요. 하물며 뭐 사실 교수 창업 중에서 이렇게 5년이나 되고 수백억씩 투자받고 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창업을 하면 그렇게 많이 망할까? 창업하면은 사실 2년 안에 한 50%는 망하고요. 4년 안에 한 90%는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창업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템 굉장히 우수해요. 창업 자금도 되게 조달 잘했어요. 전 전략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서 창업했어요. 시장의 흐름을 잘 타서 창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년 안에서 죽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이 뭐 창업 포럼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대표들 모이는 자리에 많이 갔는데 4년 후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창업을 왜 해야 되는가? 아까 했던 얘기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창업 왜 하냐?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히 취업하기 어려워서. 저 취업하기 어려워서 창업해요.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창업해서 빵 터트려가지고 몇백억 벌고 나오고 싶어서요. 아, 그래? 그리고 원래 창업이 꿈이었다. 이거는 사실 불시시고 대부분 회사에서 있다 나온 사람들은 기업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 해고당했어요. 그 다음에 창업해요. 이런 사람 100% 다 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얘기가 약간 루즈해지는데 또 재밌는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돈 벌려고 창업하면은 망하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면은 돈은 도망갑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돈 벌려고 창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블록체인 쪽, 뭐 당연히 코인이 끼어들고 그러니까 뭐 코인 발행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많이 봤어요. 코인 발행해서 돈 많이 버는 듯하고 막 스포츠카 사고 막 뭐 아파트 사고 인스타 찍어가면서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중고시장에 슈퍼카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시장이 망가져서 운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는 창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돈의 습성은 뭐냐면은 쫓아가면 자꾸 도망가요. 근데 내가 꿈을 쫓아가니까 돈이 따라와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창업은 망했어요. 첫 번째 제가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저의 흑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망했어요. 창업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망했어요. 왜? 그때 저 돈 벌고 싶어서 창업했거든요. 근데 돈 버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계속 그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어느 정도 되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으로 돈은 창업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단기 이윤을 창출하는 거는 창업의 성공이 절대 아니다. 지금의 회사는 사실 돈보다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을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랑은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하죠. 아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100년 후에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거 알았고 2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70년 후에 알았고 3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50년 후에 알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는 한 20년 후면은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얘기했으니까 2026년 정도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다 터질 거예요. 폭발하면서 그 잠재력을 다 틔울 겁니다. 지금 3년 반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뭘 할 것이냐? 뭐 정확하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끌든지. 저처럼 따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끄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실 아직 젊기 때문에 망해도 돼요. 그리고 창업 환경이 좋아요. 옛날엔 창업하다 망하면 패가망신이었는데 요즘에는 창업한다 그러면 막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도 막 줘요. 정부에서 창업자금도 막 주고 특히 대학생이 창업하겠다? 몇 천만 원씩 막 줘요. 그리고 무슨 어디 컴피티션 나가고 해커톤 나가고 저희도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리더가 되세요. 근데 이끌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그쪽을 가서 따르면 됩니다.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쪽에서 내가 어떤 쓰임이 될 수 있는지 그 이끄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아니면은 뒤지든가 비키든가지만 아니면 그냥 하지 말든가 아니면 그냥 바보처럼 지내든가 그냥 루저로 살든가 그냥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던 나는 그냥 게임이나 하면 살란다. 나는 오늘 술 처먹고 내일 잘난다. 물론 술 먹고 노는 거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3에서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비하느냐. 지금 900명의 가천대 학생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뉴욕에서 일하던 어떤 그 트레이더가 와가지고 특강을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때문에 저도 결국에는 증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리드를 하든지 팔로우를 하든지 fuck away 하든지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이끌던가 따르던가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세상이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 완전히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인스티튜션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좋은 직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인스티튜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최고예요.
미국에서는 뭐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뭐 나사나 뭐 미국의 우체국 같은데 이런데 훌륭한 직장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는 기관이에요, 기관, 정부 기관.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삼성전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취업하고 싶어요. 카카오, 네이버. 다 3차 산업혁명으로 끝난 회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꿈이 여기잖아요. 저도 꿈이 여기였어요. 졸업하고 나서 여기에 취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뛰어 올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왜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 지금은 인디비주얼의 세상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는 회사들 모르겠죠? 뭐 코스메리카는 이거 그냥 개인이 코스메리카고 유튜브하고 자기가 뭐 만들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요. 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지만은 이들의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가 훨씬 큽니다. 구글에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일해요. 하지만 구글에서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 하지만 지금의 패러다임은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가 다 각자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굳이 대기업에 가는 거에 대해서 목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 대기업에 안 가도 돼. 자기가 자기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팔면 돼. 그게 옛날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나 유튜버 되라는 소린가? 인플루엔서 되라는 소린가? 아니야. 그거는 그때 이제 딱 변할 때 그 유튜버들 막 유명한 유튜버들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약간 가긴 했지만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웹1, 웹2, 웹3 뭐 이렇게 나가는데 웹1, 웹2, 웹3 얘기 들어봤지만 이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그냥 키워드. 자, 웹1은 뭐냐? 인터넷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 치는 시대가 웹1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까먹으면 맨날 또 재가입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 카카오로 들어가잖아.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고 구글로 들어가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정보를 카카오가 갖고 있고 페이스북이 갖고 있고 구글이 갖고 있어요. 걔네는 그걸로 장사를 해. 여러분이 어디 웹사이트를 갔었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거는 그들이 나한테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서 팔고 있어요. 구글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페이스북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제 웹3는 어떤 시장이냐? 이 시장은 내가 갔던 그 모든 나의 행동 반경이나 그게 바로 나의 것이에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못 팔아 이제. 이제는 이런 플랫폼으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지갑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정보는 나의 것이야. 그게 웹3의 시장이고 그 지갑의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지갑에 나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런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나의 행동 정보를 사고 싶다, 돈을 내고 사면 돼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행동 정보를 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걔네들은 마케팅에 쓰는 거고요. 지금까지 공짜로 얻었던 그런 정보들이 이제는 우리께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삼성전자 취업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피지컬 월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의 세상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데 일하는 그런 일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돈 버는 공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뭘 안 해도 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크리에이터들이 세상에서 만들고 있고, 이 빅테크에서 그 세상을 다 쉐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약 5분 동안에 경제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에
우리가 알던 시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서 세상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중앙기관은 뭐냐? 은행, 정부. 은행, 정부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아이디를 얘기해주고 은행은 재화를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 로블록스나 제페토 써봤어요? 제가 저기 금융수학과 학생회를 가상현실에서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상이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란 말이 또 한물 갔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다 망했다. 당연히 처음엔 다 망하지. 90년대 초반에 IT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때 99%의 기업이 다 망하고 1%의 기업이 살아난 게 내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처음에 기술 초창기에는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적용이 될 때까지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가 생기니까. 지금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를 유시해서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작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투자를 많이 받고 그러다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막 돈을 쪼이고 이자율 높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산업이 망하는 거냐? 되게 단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메타버스 다 망했다. 메타버스 키워드는 다 이제 없애버려라. 메타버스 망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 소비자, 생산자, 중앙기관의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지금은 가상현실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블록스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팔 수 있고 그걸 내가 사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인스티튜션이나 뱅크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로블록스가 해주느냐? 안 돼요. 걔네가 하면 큰일 나. 걔네가 하면 그 정보를 모두 다 걔네 걸로 가져가. 그 정보들은 전부 다 우리 개인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필요 없는, 예전에는 정부나 은행에서 신뢰를 보증해 줬는데 이제는 그런 메타버스에서는 신뢰를 기술로서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술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봤었고, 현실에서 신분증, 소유권, 자산이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앙기관에서, 정부,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잖아요.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소위 NFT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디가 될 수 있고요. 소유권은 소위 디파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 갔다 3자의 어떤 신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해진다고 저는 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부분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블록체인 회사를 만든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을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바라본 미래는 최소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결국 이 변하는 세상에서는 인디비주얼들이 모든 경제의 주체가 될 거고, 우리가 가상현실, 사실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거기에서의 경제활동이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의 굉장히 일부분이 될지언정 어쨌든 조금씩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되게 현실이 고루한데 거기에 주인공은 게임에 접속을 하면은 슈퍼히어로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든 현실이 그렇게 가상현실로 대체되지는 않을지언정 그 상황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영화만큼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산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이제 제가 블록체인 쪽에서 왜 내가 이런 걸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한 건데, 저는 미래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미래는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고 모든 생산 주체가 바뀌고 있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는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상에서의 신뢰가 필요 없는 그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만들었고요. 지금 5년이 됐지만 앞으로 변하는 그 세상에 맞춰 나가기 위한 기술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살아남으면은 뭔가 한번 빵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말한 그 4명의 그루들과 함께 5번째 그 그루의 얼굴이 딱 나타나면 그게 제 꿈이에요. 누군가가 20년 후에
PPT를 하면서 야, 4차 산업혁명이 그때 이랬었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제 그 첫 번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교수인데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대박 아니었어? 그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얘기했던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막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투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참 질문을 좀 받아보니까 교수님 뭐 암호화폐가 뭐 어쩌고저쩌고 암호화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현재 그 나와 있는 암호화폐 중에 90%는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기라 망하는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IT 회사의 90%는 망했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트라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에러가 있게 됩니다. 저의 목표는 10% 안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그런 방향들을 학생들과 같이 쉐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길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리스판스 좀 받으면서 그리고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양어문학과 2학년 이승훈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 체계를 밀어내고 새로운 화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기존의 금융사나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기타 집단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 체계를 밀어내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가상화폐가 화폐 맞냐? 가상화폐. 그리고 그게 화폐면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뭐 밀어내는 거 아니냐?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든 눈이 워싱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FOMC라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거기에 이제 파월이라는 의장이 전 세계 은행장이라고 해야죠. 전 세계 금융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미국의 금리를 얼마 올릴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제 그 사람이 금리 올릴 건 대부분 다 예측이 됐지만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밀어내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리얼 월드가 있고 버추얼 월드가 있어요. 버추얼 월드가 리얼 월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현재 세상은 있는 거고 현재 화폐 시스템도 있는 거고 중앙은행들도 다 있어요. 한데 그들이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듣는 학생이 1000명이고 우리 전체 통화가 1000만 원이 있다. 여러분들이 다 10,000원씩 갖고 있다. 그게 우리 전체 통화의 가치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중앙은행인데 내가 1000만 원을 발행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게 10,000원씩 다 싸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재산은 다 2만 원으로 올라갔나요?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10,000원씩 갖고 있어서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가치랑 여러분들이 2만 원씩 갖고 있어서 2,000만 원을 살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똑같아요. 뭐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을 많이 발행함으로 해서.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건 뭐냐? 뭔가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 미국이 돈을 막 풀면서 그 경제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게 기존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수여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경제학 강의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서포트할 뿐이죠. 일단 다음 질문 받죠. 도시계획학과 서유빈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이랩을 창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로 진로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금 학부생 입장으로서 교수님보다 경험이 적기에 향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또 어느 부분을 주안점으로 둬서 공부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제가 2014년에 가천대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가천대 학생들은 자기가 100을 갖고 있는데 50밖에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저희 과 학생들한테는 이걸 100까지 끌어올리게 하려고 굉장히 치열업을 하고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자신감도 늘어나고 잘하더라고요. 자, 좋은 학교 나온 학생들은 자기가 100을 갖고 있는데 150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자신감 뿜뿜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150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허풍이 느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가자면은 저는 사실 이제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타트업을 차리고 학생들을 막 이렇게 그 구직자들을 면접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뭘 해왔는지예요. 이마에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살아라. 도대체 왜 이런지 좀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왜? 메타버스가 뭐길래? 왜? 그러면은 가서 구글링을 하세요. 검색을 하고 막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그러면 한 이틀만 막 꽂혀서 있잖아?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돼.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서 배울 거 별로 없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건 뭐냐? 성실함이고 애티튜드고 그리고 내가 뭘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는 다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마에다 퀘스천 마크 딱 받고 뭔가 계속 궁금하면 찾아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깊이 파고 들라는 거지. 딱 내가 꽂히는 거 한 2달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돼요. 제가 2015년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15년부터 16년까지 뭐 1년 정도 이것저것 계속 뭐 찾아보고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자료들 찾아보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 찾아보고 컨퍼런스 가서 발표하는 거 좀 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전문가가 돼 있어. 어느 순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 너무나 지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찾아가기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와 이거 하는 회사가 있네. 이거 되게 좋은데? 나 이 회사 가고 싶어. 가서 직접 전화를 하세요. 연락을 해요. 이메일 보내요. 나 이거 당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당신들의 기술 쫙 이렇게 알아봤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 대표인데 그런 이메일을 받잖아요. 놀랄 정도로 반갑죠. 얘는 뽑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리드를 하든가 따르든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특히 강연은 단순히 명사분과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같은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수님께서 정말 제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태학자입니다. 생태학자고 진화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은 생물의 진화와 이 산업혁명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자로서, 진화생물학자로서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그 진화를 직접 목격하는 것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강연을 보신 것처럼 나중에 지나서야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고 직접 목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박도영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직접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진화, 혁명을 목격하고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성2의 첫 번째 소주제인 기술 창업에 대한 3가지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이 3가지의 강연을 들으면서 짧게 생각을 해본 부분은요. 먼저 아마 2번째로 강연을 해주신 송성근 대표님의 끊임없는 도전의식, 그 다음에 오늘 강연해주신 박도영 교수님의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 그 둘을 가지고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우리 학교의 창업대학의 초대학장님이신 장대익 교수님이 이끄시는 우리 학교의 창업대학 또는 코코넷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격변하는 4차 산업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창업과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가 좀 주제를 바꿔서 문화예술 분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색다른 주제로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아마도 직접 이 자리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